예, 반갑습니다. 오늘 세계 경제의 흐름 및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안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세계 경제와 향후 이제 부동산까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세계 경제의 흐름 및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일부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부는 부동산 시장 현황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2부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향후에 준비하도록 할게요.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글로벌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대비책으로 금리 인상이 대두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2021년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2020년에 발표를 한 거죠.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 호황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가 빠른 회복이 될 것이라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1년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한 3.8%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치를 발표를 했거든요. IMF는 올 1월 26일 날 전 세계 경제 성장률 5.5%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OECD 회원국들 중에 보면은 한국은 3.3%, 그 다음에 미국은 2.8%, 그 다음에 유로존은 3.7%, 중국은 8.4%, 일본은 2% 정도의 성장을 예상을 했던 것이죠. 지금 여기 전망치를 보면 나오죠. 이 상태에서 과연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상치가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에너지 가격을 비롯하여 유가라든지 이와 같은 에너지 종목 쪽에 지금 가격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 이제 작년부터 이제 확산이 심해졌었는데 백신이나 이제 치료제들도 나와서 지금 각국에서 코로나 치료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가 다시 확산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생각보다 코로나 시대는 좀 더 연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공급망에 대한 병목 현상이 벌어집니다. 공급망에 대한 병목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세계의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와 같은 세계적인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쪽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을 하다 보니까는 제대로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수요들은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수요까지 올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는 조금 기존에, 그러니까 작년에 앞에서 봤던 전망치보다는 조금씩 지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동남아, 남미 이런 쪽에서의 공장에서의 생산 차질, 그거에 따른 또 원자재의 수급난,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다 보니까는 공급만 병목 현상, 그러다 보니까는 수요를 못 따라가는 공급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라기보다는 이게 발표된 게 작년에 발표된 자료거든요. 최근 자료는 아직은 없는데, 전 세계 부채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지금 약 한 30경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30경이 발생한 그 원인은 리먼 사태 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저금리의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계, 기업,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 부채로 다 잡혀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물 경기가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저금리를 하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실시하다 보니까 부채는 계속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부채를 지금 약 30경 원 잃어보는데, 이거보다 지금은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채들 이런 부담감까지 생겨버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다 보니까는 전 세계 국가에서는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그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국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0.25%를 올려가지고 현재 지금 0.75%의 금리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10월 달, 이번 달에는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뭐 다음 달이나
뭐 내년 초나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서는 일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직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금리 인상 이전에 진행하는 이제 테이퍼링, 시키면서 긴축이죠. 그래서 뭐 월 1,200억 불씩 채권을 매입해서 시중에 좀 유동성을 확보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점차 축소를 하겠다라고 이제 연준에서 이제 발표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이제 11월 달부터 테이퍼링을 아마 시작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해서 테이퍼링이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비로소 미국도 금리 인상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물가가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꽤 높거든요. 지금 뭐 2.4%에서 2.6% 정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금 5%, 6%대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물가들이 계속 고물가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앙은행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면 물가가 흔들려 버리면 전체적인 생활 자체가 흔들려 버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건데 경기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아직 확실히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진 않은 상태거든요. 아직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해서 지금 회복이 덜 된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금리를 과도하게 인상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상황을 봐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가 안정만을 위해서 너무 과도한 금리를 급작스럽게 올리게 되면은 아직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서 다시 경제가 더 주저앉아 버리는 더 큰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것이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기업의 실적 완화, 그 다음에 부채 리스크 증가, 그 다음에 기업이라든지 가계에 대해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부실화가 벌어지겠죠.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2008년 리먼 사태처럼 금융위기로까지 번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물가 안정만을 위해서 과도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바로 이와 같은 금융권의 부실화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 문제까지도 위기까지도 물러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은 좀 더 신중하게 속도를 조절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신흥국 중심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소위 말해서 이제 S의 공포라는 얘기들이 지금 시중에서 일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을 논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너무 이제 앞당기는 거죠. 향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있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일부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언론에 너무 과도하게 이제 노출이 되다 보면은 일반 국민들은 이게 진짜 뭐 정말 난리가 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공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얘기는 일부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거는 그냥 일부일 뿐인 것이고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서의 전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셔야지 지금 이거에 갖고서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자산을 처분해서 뭐 현금을 보유야 한다든지 이와 같은 과도한 반응은 좀 지금은 자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그것이 이제 주기가 높아져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대까지 이런 급작스러운 금리를 단행하게 되면은 신흥국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이머징 마켓이 되겠죠. 이 신흥국 중심으로의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이제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미국 당국에서도 좀 조심스럽고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텀을 둬가면서 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겠는가.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관계의 전문가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을 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로 발생을 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설령 발생을 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가 불안감 때문에 유동성을 활용한 부양책이 제한이 된다. 이런 단점들이 생겨요. 그러면
유동성을 활용한 부양책이 어떤 것들이 있냐. 대표적으로 정부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를 하겠죠. 재정 확대 정책. 그래서 시중에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들을 쏟아내서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저금리를 통해 가지고 시중에 좀 더 낮은 이자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이제 유동성을 활용한 부양책인데, 이런 거를 쓰기가 어려워져요. 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스태그네이션, 그 경기 침체,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두 개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경계가 침체장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되게 좀 역설적인 표현인데, 경기가 침체되면은 보통 물가는 하락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얘기한 대로 이런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의 수급난, 그다음에 원재료값 상승 등의 이로 인해 가지고 비용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즉 수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비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다 보니까 한 해 제품을 1,000원이면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뭐 1,500원 만들 수 있다. 그럼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경기가 침체된 상태가 보니까 수요는 늘지는 않는 거, 줄어드는 상태에서 원재료에 대한 비용만 올라가다 보니까는 수요는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더 벌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그때에서는 소위 말하는 유동성을 활용한 부양책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왜? 물가가 더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시중에 더 돈을 공급한다는 거는 물가 불안을 더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S의 공포라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가능성은 좀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좀 더 글로벌적인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최근에 어떤 발표를 했냐? 2023년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중앙은행에서도 이거를 걱정하는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물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국보다 더 높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해칭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즉 러시아 중앙은행에서도 이와 같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면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위험해질 수 있으니 좀 조절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갖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